텅 빈 손끝이 떨렸다. 마치 오래 쥐고 있던 무언가를 놓아버린 듯. 손이 공허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는데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놓아버린 듯한 허전함이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서울역에서 내려온 열차를 등지고 걸음을 옮길 때부터 이상했다. 정만수는 익숙했던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조용한 남천동 골목에 발을 들여놓았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담긴 삶의 잔해는 덜컥거리는 바퀴 소리로 그의 처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4번이나 이사했던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도착했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이번이 5번째였다. 여기인가? 그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주소는 맞았다. 늦가을의 햇살이 길게 뻗은 그림자를 대문 위로 들이우고 있었다. 대문 옆 간판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숙집, 식사 제공, 장기 거주 환영. 또 글씨는 오래되어 흐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묻힌 진심만큼은 또렷하게 느껴졌다. 정만수는 조심스레 대문을 밀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작은 마당이 눈앞에 펼쳐졌다.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텃밭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쪼그려 앉아 물을 주고 있었다. 햇살에 반사된 물방울이 반짝였고 허리를 굽힌 채 고추 줄기를 매만지는 그 여인의 모습은 정갈하고도 단단해 보였다. 저 하숙집 주인분이신가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 손에 들린 물뿌리개를 조용히 내려놓고 일어선 그녀는 한 정곡이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목덜미에는 땀 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한 품격이 느껴졌다. 전화 주신 분이죠? 정만수 씨.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집 무거우시겠네요. 방부터 보실래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과하게 다정하지는 않았다. 조심스럽고 절제된 호의. 정만수는 그녀의 뒤를 따라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섰다. 거실엔 오래된 소파와 텔레비전, 식탁 위에는 고요한 시간이 내려앉아 있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 사이로 스며들며 오래된 살림살이들을 부드럽게 감쌌다. 방은 2층 다락방이에요. 작지만 햇볕 잘 들어오고 조용해요. 좁은 계단을 올라 그녀가 문을 열었다. 방은 아담했다. 벽지에는 세월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이불은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마당의 텃밭이 내려다 보였다. 남편이 편찮으셔서 방 하나만 받고 있어요. 아래층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짧고 건조한, 그러나 자주 반복되는 소리였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침 소리가 한정옥의 삶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식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은 혼자 드시는데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같이 먹어도 돼요. 그 말에 정만수는 무심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혼자 먹는다는 말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익숙해서 더 마음이 쓰였다. 네, 말씀드릴게요. 짐 푸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만수는 방 한쪽에 캐리어를 내려놓았다. 창문을 열자 고요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텃밭에 상추잎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녀가 놓고 간 물뿌리개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비로소 어딘가에 도착했다는 느낌.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는 여전히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가늘고 오래된. 그 소리를 들으며 정만수는 물을 데워 씻고 목공소로 향했다. 그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마을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해보고자 했다. 목공소는 동네 중심계에 있는 오래된 작업장이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톱밥 냄새, 그리고 나무에서 나는 묘한 향이 섞여 있었다. 처음이시죠? 작업반장이 말을 걸었다. 네. 그냥
몸 좀 쓰고 싶어서요. 서울서 오셨다더니 말씀이 없으시네요.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죠. 그렇게 정만수는 첫날을 보냈다. 무겁고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어쩐지 그 단순함이 좋았다. 복잡한 생각이 사포질 사이로 조금씩 닦여 나가는 느낌이었다. 저녁 6시 다시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한정옥은 마당 한쪽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정만수는 말없이 인사만 남기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틀, 사흘,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시간을 나누었다. 마당의 움직임,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끓는 소리, 밤이면 들리는 기침과 이불 정리 소리. 그 침묵 속에서 정만수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다. 말없이 나누는 시간 속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덜 외로워지는 기분이었다. 서울에서는 몰랐던 감정이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는 처음으로 마당에 나가 앉았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마당 한가운데 평상에 앉아 있었다. 별이 많았다. 시골 밤하늘은 도시보다 훨씬 깊고 조용했다. 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부엌 쪽 불을 끄는 소리, 한정옥이 문을 닫는 소리. 정만수는 창백한 하늘 아래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집은 아주 고요하구나. 그의 마음에도 처음으로 고요가 깃들었다. 무너지기만 하던 내면에 조용한 숨 하나가 심어지는 밤이었다. 빰! 다락방 창밖으로 비 내리는 소리, 텃밭에 남은 물기, 그리고 전곡의 실루엣이 마당에서 움직인다. 만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본다. 이 집은 아주 고요하구나. 목공소에서 돌아오자마자 발길이 저절로 멈췄다. 마당을 스치는 된장찌개의 냄새 때문이었다. 기억 저편에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냄새였다. 어릴 적 겨울 어머니가 끓이던 된장국, 차가운 발을 담그고 앉았던 식탁, 그 모든 기억이 코끝으로 스며들며 문득 가슴이 저릿해졌다. 정만수는 현관 앞에 잠시 서 있었다. 평소처럼 마당을 정리하거나 빨래를 걷고 있을 한정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부엌에서 나오는 익숙하지 않은 소리들이 집 안을 감싸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렸다. 부엌 불빛 사이로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오셨어요. 그 인사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더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다. 네, 다녀왔습니다. 정만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혼자 먹기 그래서요. 같이 드실래요?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전도 조금 부쳤어요. 그 말에 그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초대라기보다는 그냥 함께 있어 달라는 말처럼 들렸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정만수는 손을 씻고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았다. 부엌의 작은 식탁. 그 위엔 가지런히 놓인 반찬 접시들. 한쪽에는 아직 기름이 남아있는 후라이팬에서 김치전에 잔열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자 묘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따뜻한 국물 냄새, 고소한 부침향, 김이 피어오르는 밥 공기. 많이 드세요. 목공일 하시면 힘드실 텐데. 네, 감사합니다. 된장찌개를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만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눈물이 나왔다. 아주 조용히 아무런 예고도 없이 괜찮으세요? 그녀가 놀라며 물었지만 그는 손을 들어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오랜만이라서요. 이런 밥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 말에 한정옥도 젓가락질을 멈췄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랑 같이 밥 먹는 게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소리라고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된장찌개에서 나는 부글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부엌에선 된장찌개가 자박자박 끓는 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에서 늘 바빴어요. 정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하면서도 점심은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고 집에서도 혼자 싸우는 것처럼 밥을 먹었죠. 혼자 먹는 밥은 참 이상하죠. 네, 삼키는 건지 버티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한정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남편은 지금 죽 위주로만 드세요. 말도 거의 없고요.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 말에선 씁쓸함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평온이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두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녀가 차를 가져왔고 따뜻한 유자차가 식탁 위를 덮었다. 정곡 씨는 이렇게 사는 게 괜찮으세요? 그녀는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돌봐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나밖에 없으니까 책임 때문이군요. 그런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책임인지 습관인지. 정만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렸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책임이라고 믿으며 버텼지만 결국은 그냥 익숙해졌던 것뿐이었다. 외로움이 당연해지고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던 시간. 차가 식어갈 무렵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쉬세요. 그는 식탁 위 찻잔을 문질렀다. 그리고 식탁 위에 남은 그릇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생각했다. 말없이 옆에 앉아 밥을 먹고 국 한 숟가락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날 밤 그는 다락방 창문을 열었다. 마당은 고요했고 텃밭에선 아직 김이 피어나고 있었다. 부엌 불은 꺼졌고 그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간 듯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식사 후 차 마시며 이어지는 조용한 시간. 정곡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잡고 있는 모습 말은 없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다. 만수는 말없이 그 손을 바라본다. 멀리서 달그락거리는 작은 접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밤 11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피에 젖은 신발 밑창이 마룻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고 어둠 속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정만수는 평상에 앉아 있었다. 가로등 아래로 부는 바람 소리가 고요 속에 번졌다. 마당의 가로등 불빛 아래 텅 빈 찻잔 하나를 손에 쥔 채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한정옥이었다. 그녀가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차림으로 돌아왔다. 짙지 않은 화장이 눈가에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코트는 눅눅한 밤 공기에 젖어 있었다. 피로한 기색이 짙었고 그녀는 말없이 현관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었다. 늦게까지 안 주무시네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엔 묘하게 기운이 빠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정만수는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말했다. 한정옥은 현관 쪽 냉장고로 다가갔다. 문을 열고 맥주 2캔을 꺼내 들었다. 한 잔 하실래요? 오늘따라 혼자 마시기 싫어서요. 그녀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말하고는 맥주캔 중 하나를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정만수는 아무 말 없이 맥주를 열었다. 자그 하고 터지는 소리마저 조용하게 들리는 밤이었다. 한 모금 넘기고 나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낮에는 간병, 밤에는 일, 그게 제 하루였어요. 아니, 아직도 그래요.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정만수는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버텨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말끝이 가늘게 떨렸다. 힘드시겠어요. 별로 안 힘들어요.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익숙해졌다는 그 말은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감정의 시작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밤 공기가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팔짱을 가볍게 끼며 술 기운을 누그러뜨리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가끔은, 정말 가끔은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은 사람. 정만수는 숨을 내쉬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말은 지금껏 자신이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생각과 닮아 있었다. 사람이 그립다는 말. 참 오래 안 했네요.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웃음 끝에는 웃음이 없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맥주캔은 어느새 반쯤 비워졌고 밤은 더욱 깊어졌다. 별빛 아래 앉아있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 정만수는 문득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무언가를 바라는 감정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곡 씨. 그녀는 잔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거면 돼요. 그 말이 끝나고 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침묵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정만수가 남은 맥주를 마시려 할 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전화할 사람도 없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도 그게 누군지도 생각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가장 무서울 때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정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서울에서 이혼하고 아이도 멀어지고 결국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 생각까지 갔어요. 근데 이상하죠. 죽진 않았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그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사는 게 너무 무거워서 그녀의 말끝이 떨리며 작은 숨소리로 변했다. 조금 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혼자 있기가 싫어요. 정만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긴 설명 없이 그녀가 말한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그 말은 함께 있자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단지 지금 그 자리에 누군가 있어 주길 바란다는 고백.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는 가만히 그녀의 앞에 맥주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천천히 시선을 내리깔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들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있었다. 전곡 오늘 밤은 혼자 있기 싫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카메라는 비유적으로 서로 마주한 그림자만 남긴 채 밤이 내려앉는다. 정만수는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눈을 떴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이었다. 몸이 개운한 것도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텅 빈 마당이 떠올랐고 그곳에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쩐지 마음 한켠을 누르듯 무겁게 다가왔다. 잠옷 위에 외투를 걸쳐 입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텃밭이 한눈에 들어왔다. 늦가을 아침 햇살은 아직 닿지 않았고 배추잎은 하룻밤 사이에 더 깊이 말라 있었다. 몇몇 상추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물을 제대로 못 받은 흔적이었다. 정만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이틀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밤 마당도 조용했고 부엌불도 켜지지 않았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며칠 전에 그녀, 맥주를 마시며 힘겹게 웃던 얼굴, 혼자 있기가 싫다고 말하던 그 작은 고백. 그 고백 이후 그녀는 자취를 감췄다. 그가 처음엔 너무 조심스러웠다. 그녀가 필요한 시간을 가지는 거라 믿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단순히 자신을 피한 건지, 아니면 무언가 급한 일이 생긴 건지, 일터로 향하는 길에도 마음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나무를 자르고, 사포질을 하고, 커피를 마셔도 어딘가 공허했다. 그녀의 작은 발소리, 마당을 쓸던 모습, 된장찌개 끓이던 냄새.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텅 빈 공간으로만 남아 있었다. 정만수 씨, 요즘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네요. 목공소 사장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요. 일은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다치지만 마세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장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조차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점심시간 동네 슈퍼에 들렀다. 컵라면과 김치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섰을 때 계산대 안쪽 아주머니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씨 아저씨 또 쓰러지셨대요. 정말 이번엔 병원으로 갔나? 응급실 실려갔대. 응급차 불렀다고 하더라고. 경미씨 혼자서 어찌 감당하려고. 정만수는 김치 봉지를 든 손을 멈췄다. 경미라는 이름, 그리고 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쿵하고 내려앉게 했다. 그녀가 사라진 이유가 단순한 감정의 거리 때문이 아니었다. 남편의 상태가 다시 나빠진 것이다. 그는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다. 부엌은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의 슬리퍼는 현관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집 안은 몇 날 며칠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정만수는 라면을 끓여 식탁에 앉았다. 먹는 둥 마는 둥 국물만 몇 번 들이켰다. 김치조차 씹히지 않았다. 그녀가 지금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남편은 어떤 상태일지 상상이 되었다. 간병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돌봄만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수습해야 하는 묵직한 감정의 반복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병원이 어딘지도 몰랐고 그녀가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있었다. 그래도 무언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는 마당으로 나갔다. 텃밭 앞에 서자 말라붙은 배추 줄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마당 한쪽에 놓인 호스를 꺼내 들고 조용히 물을 틀었다. 물이 텃밭을 타고 흘렀고 축축해진 흙 냄새가 밤 공기 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는 물을 뿌리며 속으로 말했다. 경미 씨, 빨리 돌아와요. 여긴 당신 없으면 숨도 안 쉬어요. 그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흙은 들은 듯이 물을 천천히 빨아들였다. 그녀가 얼마나 이 작은 텃밭을 아꼈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물을 줬는지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는 손등에 묻은 물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달빛은 희미했고 별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고요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도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다락방의 조그만 창틀에 팔을 괴고 마당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움직임이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한쪽으로 쓰러진 물뿌리개,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은 호스. 그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그 고요함이 아니었다. 이제 그 고요는 너무 쓸쓸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잠들기 전 현관 열리는 소리, 돌아온 걸까? 문이 열리자 문틀에 기대 선 그녀의 모습이
정만수의 눈앞에 그대로 박혔다. 며칠 만에 본 그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변해 있었다. 얼굴은 더욱 야위었고 눈 아래는 깊게 꺼져 있었으며 손에 든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저 한마디가 겨우 나왔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조용히 평상에 앉았다. 밥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녀의 목소리는 의례적인 인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피로와 슬픔은 분명했다. 괜찮습니다. 기다렸어요. 정만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더니 그녀는 시선을 피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정만수는 그대로 현관에 서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뒷모습은 지쳐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부엌에서도 마당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간혹 안방 불이 켜졌다 꺼질 뿐. 그 외의 기척은 거의 없었다. 식탁 위에도 늘 그릇 하나와 물컵만 놓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만수는 마당에서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다.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튀는 소리, 부엌에서 흐르는 라디오 소리, 그리고 가스불 위로 번지는 묘한 따스함이 집 안을 감싸고 있었다.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죠? 그는 뒤돌아 보았다. 문턱에 서 있는 한정옥이 보였다. 며칠 전과는 달리 얼굴이 조금은 나아 보였다. 아직 피로가 가시진 않았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김치전 부치고 있어요. 조금 남았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녀는 조용히 평상 옆에 앉았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김치전이 익는 소리를 들었다.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기러기 아빠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기름 튀는 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남은 여생,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고. 정만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잔을 매만지며 김치전을 바라보았다.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숨이 막혔어요. 말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행복해져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정만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정곡 씨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분도 편히 못 쉬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신 건 정곡 씨가 살아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녀는 잔잔히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고갯짓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마지막까지 혼자 보내서 미안하다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떨리는 숨소리만이 밤 공기를 흔들었다. 정만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기다렸다. 그녀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말없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물렀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조금은 놓아도 될까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다. 이제는 괜찮아요? 실컷 울었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가까이 있었다. 정곡에게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정만수는 그 옆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전곡, 그 말 정말 믿어도 될까요?
만수는 잔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다. 배추를 담은 통 옆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앉아 있음. 겨울이 시작된 아침, 방 안에 깔린 온돌 열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정만수는 조용히 눈을 떴다. 창밖은 희끄무레했고 유리창엔 성에가 살짝 끼어 있었다. 그 창 너머로 김이 피어오르는 마당을 내려다보며 그는 문득 식탁을 떠올렸다. 어쩐지 오늘은 밥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층계를 조심스레 내려오자 부엌 쪽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정옥은 조끼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작은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계란말이와 김치 그리고 따끈한 밥 2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는 뒤돌아보며 웃었다. 그 미소에는 어딘가 정리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냄새가 나서요. 된장찌개 냄새. 정만수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녀는 조금 더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정만수는 한 젓가락 계란말이를 입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짠지 싱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딱 좋아요. 정곡 씨가 해주시는 음식은 다 따뜻해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그녀는 젓가락 끝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아침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젓가락질은 같은 속도로 움직였고 서로의 그릇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걸 함께 바라보았다. 밥을 다 먹고 정만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곡 씨.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진지하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그녀의 숨도 살짝 멈추었다. 정곡 씨가 원하신다면 저는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숙집 주인과 세입자가 아니라 좀 더 가까운 사람으로요.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시선을 피했다. 정곡 씨, 지금 당장 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렸다.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살피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곡 씨도 저도 정만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괜찮을까요? 우리 둘. 정만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함께 빨래를 널었다. 빨랫줄엔 그녀의 옷과 그의 옷이 나란히 걸렸다. 겨울 햇살을 받은 천 조각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것처럼 느껴졌다. 조금 늦었지만 괜찮지 않아요. 정만수가 빨래를 널며 말했다. 뭐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요. 나이도 있고 각자 아픈 기억도 많고 그녀는 손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기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다큐멘터리가 조용히 흘러나왔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정만수는 그녀의 천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정만수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잠들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각자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온기로 그것들을 덮고 있었다. 한정옥은 텃밭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늦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정만수가 다가와 그녀 곁에 나란히 섰다. 마당은 고요했고 하늘엔 희뿌연 눈구름이 가득했다. 창밖 첫눈이 내린다. 마당에 새로 자란 상추잎 위로 하얀 눈송이, 서로를 위한 겨울이 시작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조용히 늙어간다. 하루하루가 익숙한 듯 지나가지만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오르거나 식탁 앞에 앉아도 입맛이 돌지 않거나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순간들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때로는 무심코 지나치게 된다. 괜찮겠지. 잠깐이겠지. 늘 그런 것처럼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말이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지금 나를 더 살피라는 작은 외침일지도 모르니까 정만수와 한정옥의 이야기는 그 조용한 신호를 어떻게 마주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로 다른 아픔을 품고 다른 시간 속을 걸어온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만남은 마치 늦가을의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들의 삶에는 거창한 변화도 드라마틱한 반전도 없었다. 대신 아침 햇살에 말리는 빨래, 된장찌개 냄새에 물드는 부엌, 마당에 내리는 첫눈 같은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결국 사랑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사랑이 결코 가볍거나 늦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 오히려 그 사랑은 더 깊고 조심스럽고 진실하다. 젊을 때는 쉽게 지나쳤던 손길 하나, 말 한마디가 이제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위로가 된다. 전곡은 오랜 시간 간병과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여자가 아닌 책임으로만 살아왔다. 그녀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놓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다. 그런 그녀에게 정만수는 처음으로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었다. 꼭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그녀는 그를 통해 배웠다. 반면 정만수 역시 삶의 실패와 상실을 겪으며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시달렸다. 그에게도 다락방은 단지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외로움을 삼키는 굴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경미의 따뜻한 저녁 식사와 무심한 듯 건넨 말 한마디는 그 다락방에 햇살을 들게 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조용한 회복의 여정이다. 몸이 먼저 말을 걸고 마음이 뒤따르며 두 사람이 서로의 청아 호흡으로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여정이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이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함께 걷는 산책길에서 가볍게 잡은 손끝에서 같이 드실래요? 라는 말에서 시작된다. 어쩌면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내쉴 수 있는 숨, 밤늦게 문득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니 몸이 조금 불편하다면 그저 지나치지 말자. 조용히 스스로를 어루만져 주자. 때론 병보다 외로움이 더 깊게 파고들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괜찮다는 말보다 힘들면 말해요 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된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건 단순한 동행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정만수와 한정옥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런 따뜻한 동행이 필요하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따뜻한 차 한 잔 잘 지내시죠? 라는 인사. 마당에 피어난 꽃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런 순간들이 쌓여 결국 삶을 바꾼다. 이야기가 끝났지만 전곡의 텃밭은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길로 가꾸어진 것이기에 앞으로도 자랄 것이다. 우리도 그런 손길이 되어줄 수 있다. 누군가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괜찮아진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렸다면 조용히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는 그냥 숫자 1만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건드렸다는 표시로요. 다음 시간에도 잊지 못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